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2장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우리가 흔히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단순히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입김을 불어넣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은 멈춰버린 심장을 대신하여 기계적인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여 인위적인 혈류를 생성하고 환기를 통해 그 혈액에 산소를 실어주며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심장의 기능을 되살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그려두셔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뇌관류 세레브럴 퍼퓨전입니다. 뇌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환자가 깨어났을 때 신경학적 장애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들을 하나하나 해부학적, 생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1960년은 응급의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 밖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곧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하지만 1960년에 사람의 가슴을 압박하면 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결합된 현재 형태의 심폐소생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폐소생술이라는 용어의 개념 변화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니 잘 들으세요. 과거 초창기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그저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는 물리적 기본 행위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제세동, 약물 투여, 그리고 심장이 뛴 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생 후 치료까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모든 의학적 치료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장된 정의를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폐소생술의 확장된 범위를 구조자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일반인이 하는 기본 소생술 BLS과 의료인이 하는 전문 소생술 ALS 이상으로 나뉩니다. 일반인의 기본 소생술은 의료 장비나 고도의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안전을 확인하고 119의 구조를 요청한 뒤 가슴 압박과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제세동기 AED의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제세동이 의료인의 영역이었지만 최근에는 기기 기술이 진보하여 일반인도 음성 지시에 따라 쉽게 제세동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동 제세동기 준비와 사용이 기본 소생술에 포함됩니다. 반면 우리와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수행하는 전문 소생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관 내 삽관이나 성문상 기도기를 이용한 전문 기도유지술, 정맥을 통한 약물 투여, 기계나 체외순환장치 에크모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병원 이송 후의 목표 체온 유지 치료와 관상동맥 중재술까지 이어집니다. 장비와 지식의 유무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심장정지 치료의 4가지 기능적 단계입니다. 이 4개의 사슬은 하나라도 끊어지면 환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체 흐름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순서와 각각의 역할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소생술 BLS입니다. 심장정지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 압박과 AED를 사용하여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가장 뼈대가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현장이나 병원에서 시작하는 전문 소생술 ALS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약물 투여와 전문적인 제세동을 통해 환자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즉 자발순환 ROSC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생 후 치료 단계입니다. 심장이 뛰었다고 끝이 아니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목표 체온 유지 치료 등으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등 원인 질환을 치료하여 생존 퇴원시키는 집중 치료 과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재활 및 회복입니다.
퇴원 후 환자의 인지 장애 등을 평가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로 온전히 복귀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호흡의 생리학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내뱉는 숨은 이산화탄소 덩어리라서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어떻게 구조자의 날숨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대기 중의 산소는 21%이고 내뱉는 날숨에는 약 15%의 산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 구조자가 평소보다 훨씬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불어넣게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1회에 약 500에서 600ml의 공기를 주입하게 되죠. 이렇게 환기량이 늘어나면 구조자의 날숨 속에 포함된 산소 농도가 16에서 1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환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치들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인공호흡을 정확히 실시하면 환자의 동맥혈 산소압 PaO2는 75mmMq 이상, 산소 포화도 SpO2는 90% 이상으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환기량이 늘어나다 보니 이산화탄소 분압 PaCO2는 30에서 40mmMq 정도로 평소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간의 호흡성 알칼리 혈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정지 시 발생하는 산증을 보상하여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산소 농도 수치들과 호흡성 알칼리 혈증 발생 기전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가 도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슴을 누르면 피가 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역학적 기전으로 피가 도는가? 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도입 이후 지난 60년 이상 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멈춘 심장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 알아내기가 극히 어려웠던 것이죠.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이론 1는 심장 펌프 기전으로 가슴을 누를 때 흉골과 척추 사이에서 심장이 물리적으로 찌부러지면서 피가 짜진다는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반면 이론 B는 흉강 펌프 기전으로 심장이 콕 집어 눌리는 것이 아니라 흉강 전체의 압력이 팍 올라가면서 그 압력 차이로 피가 밀려나간다는 이론입니다. 현재 의학계의 결론은 어떨까요? 어느 하나만 100%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환자의 흉곽 크기나 뼈의 탄성도, 심장 정지 경과 시간, 그리고 구조자가 누르는 방법에 따라 이 두 가지 기전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두 가지 펌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인 심장 펌프 기전입니다. 이 기전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심장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물리적 주사기 펌프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이죠. 구조자가 흉골을 강하게 누르는 압박기가 되면 심장이 흉골과 등 뒤에 척추 사이에 끼어서 꾹 눌리게 됩니다. 특히 양쪽 심실이 짓눌리면서 심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면 피가 심방으로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모판과 삼천판이 탁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가는 문인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활짝 열리면서 혈액이 전신과 폐로 뿜어져 나갑니다. 반대로 구조자가 손의 힘을 완전히 빼는 이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눌려있던 심장이 원래의 동그란 형태로 다시 팽창합니다. 이때 심장 내부의 압력이 뚝 떨어지면서 몸을 돌고 온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쑥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짜내고 부풀면서 빨아들이는 물리적인 펌프, 이것이 바로 심장 펌프 기전입니다. 심장 펌프 기전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임상적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최근에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의 식도로 초음파 기기 경식도 심초음파 TE를 넣어 관찰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면 압박기의 대동맥판이 개방되고 승모판이 폐쇄되는 모습이 명확히 보입니다. 또한 대동맥 단면 초음파를 보시면 심장 뒤쪽에 있는 하행 흉부 대동맥이 가슴을 누를 때 물리적으로 눌려서 찌그러지는 현상도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심실 압박의 비대칭성입니다. 해부학적 위치상 앞쪽에 있는 우심실은 60% 이상 크게 압박되지만 뒤쪽에 있는 좌심실은 20% 미만으로 일부만 압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역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헷갈리기 쉬운 증거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기간 듀레이션을 늘린다고 해서 1회 심박 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주사기를 다 짰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 봐야 피가 더 안 나오든 말이죠. 대신 누르는 횟수 레이트를 빠르게 할수록 심박 출량이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심장 변형 횟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횟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엔 두 번째 이론인 흉강 펌프 기전입니다. 이 이론은 가슴을 누르면 심장만 선택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폐포 속 공기가 막히면서 흉강이라는 거대한 공간 전체의 압력이 일제히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설명합니다. 흉강 내압이 상승하면 흉강 안에 있는 심장, 동맥, 정맥의 압력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압력이 높아진 피는 흉강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겠죠? 동맥은 혈관 벽이 두꺼워 저항이 크고 정맥은 저항이 작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가 정맥을 타고 뇌에서 심장 쪽으로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목정맥에 있는 판막입니다. 이 판막이 역류를 차단하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목동맥을 통해 피가 뇌와 전신으로 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대 정맥 쪽은 이런 판막이 없어서 피가 아래로 역류할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흉강 내압이 급증할 때 하대 정맥이 허탈되면서 찌부러져 저항을 만드는 스탈링 레지스터 현상이 발생하여 역류를 감소시켜줍니다. 아주 정교한 압력 차이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흉강 펌프 기전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바로 기침 심폐소생술입니다. 환자에게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 밖에서 가슴을 누르지 않고 환자 스스로 강하게 기침만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침으로 흉강 내압이 상승한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100mm 머큐리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심장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압력만으로 피가 돈다는 뜻이죠. 또한 동물 실험에서 가슴을 압박할 때 심실, 심방, 흉강 내 혈관의 압력을 동시에 측정해 보니 어느 한 곳만 오르는 게 아니라 흉강 내 모든 압력이 똑같이 일제히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장만 선택적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대 증거입니다. 여기서 역학적 증거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심장 펌프에서는 횟수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 흉강 펌프 기전에서는 압박 횟수와 관계없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압박기간 듀레이션을 늘릴수록 심박 출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압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야 피가 더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 펌프 횟수와 흉강 펌프 기간의 역학적 차이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심폐소생술 중 관상동맥 관류압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와 뇌혈류 세레브럴 블러드 플러워는 장정지 환자의 소생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관상동맥 관류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발순환 스판테이니어스 서큘레이션이 회복되지 않으며 적절한 뇌혈류가 유지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발생합니다. 관상동맥 관류압 CPP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혈력학적 공식입니다. 멈춘 심장을 다시 스스로 뛰게 만들려면 심장 근육 자체에 피를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관상동맥으로 피가 들어가는 압력을 관상동맥 관류압, 줄여서 CPP라고 부릅니다. 이 공식은 CPP는 대동맥 이완기압에서 우심방 이완기압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뇌나 다른 장기들은 우리가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수축기에 피가 뿜어져 갑니다. 하지만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이 풀리는, 즉 우리가 가슴에서 손을 떼는 이완기 다이아스톨에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압박기에는 심장 근육이 꽉 짜여 있어서 관상동맥도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심장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되려면 이 CPP가 최소한 20에서 25mm 머큐리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심방 이완기압이 5에서 10mm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동맥 이완기압을 무조건 25에서 30mm 머큐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심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완기에 발생한다는 점과 이 목표 수치들을 철저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동맥 이완기압을 30mm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투입됩니다.
심장 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만 단독으로 시행하면 전신의 혈관 저항이 다 풀려버려서 대동맥 이완기압이 급감합니다. 가슴을 아무리 잘 압박해도 압력이 안 차서 심장으로 피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말초 혈관들을 꽉 수축시켜줍니다. 좁아진 혈관 때문에 저항이 생기면서 대동맥 이완기압이 치솟게 되고 비로소 관상동맥관류압 CPP 임계치 이상으로 올라가 심장으로 피가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관상동맥 질환의 딜레마를 아셔야 합니다. 심장 정지가 오면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 분비되어 혈관을 최대로 넓히려고 합니다. 문제는 협착 스테노시스 있는 병든 혈관은 늘어나지 않고 정상 혈관만 쫙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피는 저항이 적은 뻥 뚫린 정상 혈관 쪽으로만 쏠려가고 정작 살려야 할 막힌 부위로는 피를 빼앗기는 혈류 스틸 블러드 스틸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피네프린이 없다면 이 참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혈류입니다. 심장을 살리는 것이 관상동맥이라면 뇌를 지키는 것은 뇌관류압입니다. 앞에서 관상동맥은 이완기에 피가 간다고 강조했죠? 반대로 뇌혈류는 우리가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압박 수축기 컴프레션에 발생합니다. 완전히 반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흉강 펌프 기전에서 설명했던 목정맥의 판막, 일명 리즈만스 벨트가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가슴을 누를 때 흉강의 높은 압력이 정맥을 타고 뇌로 역류하려 할 때 이 판막이 댐처럼 턱 막아줍니다. 그래서 동맥은 압력이 높고 정맥은 압력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어 그 압력 차이만큼 피가 뇌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뇌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뇌 관류압이 30mm 머큐리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골든타임인 초기 10분 내에는 최소 15에서 20mm 머큐리 이상은 유지해 주어야 뇌세포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종합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냅다 세게만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정지 시간이 길어지면 뇌로 가는 목동맥이 압력을 잃고 찌부러지는 목동맥 허탈 카로티드 콜랩스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가 뇌로 못 올라가고 저항이 적은 얼굴이나 혀 쪽의 외목 동맥으로만 다 새어버립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얼굴 쪽 얕은 혈관들을 수축시켜 피가 오롯이 뇌속 목동맥 쪽으로만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서운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가슴을 너무 세게, 쉴 틈 없이 누르거나 인공호흡을 과하게 해서 흉곽내압과 복압이 비정상적으로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시무시한 압력이 척추의 뇌척수액을 타고 머리 위로 올라가 두개내압 ICP, 즉 뇌압을 빵빵하게 상승시킵니다. 뇌압이 높아지면 밑에서 아무리 피를 펌프질해도 뇌로 피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뇌 관류압이 급감하여 치명적인 뇌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심폐소생술이란 압박과 이완의 역학, 흉곽내압의 섬세한 조절, 그리고 에피네프린의 양리학적 효과까지 완벽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밀한 생명구조 과학입니다. 오늘 120분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가슴을 누르는 매 순간 환자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압력 변화를 정확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장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원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